자비로운 운명이 어머니로부터 그 자국 내 존재로부터의 분리에서 생기는 불안을 알지 못하도록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는 태어난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갓난아이는 탄생 이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 갓난아이는 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갓난아이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자극은 따뜻함과 음식뿐이지만 따뜻함과 음식을 그 근원, 곧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어머니는 음식이며 어머니는 만족과 안전의 유쾌한 상태다. 이 상태는 프로이트의 용어를 사용하면 자아도취 상태다. 사람과 사물 등 외부의 실제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키든가 또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실망시키든가 할 때만 의미를 갖는다. 현실적인 것은 내부에 있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것은 나의 욕구라는 관점에서만 결코 외부적인 것 자체의 성질이나 욕구라는 관점에서는 아니다. 현실적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하고 발달함에 따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게 된다.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꼭지와 구별되고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와 구별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갈증, 만족, 주는 젖, 가슴, 어머니를 각기 다른 실제로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다른 많은 사물들을 서로 다른 것으로서 곧 스스로의 존재를 갖는 것으로서 지각할 줄 알게 된다. 이때 이 사물들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배운다. 동시에 이 사물들을 다룰 줄 알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러우며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종이는 가볍고 찢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어린아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배운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어머니는 웃을 것이고 내가 울면 어머니는 나를 안아줄 것이다. 내가 배변을 하면 어머니는 칭찬해 주리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결정되고 통합되어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경험이 된다. 나는 어머니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나는 현재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리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나르시시즘의 함정이 생기는 거야. 자아도취적 사랑.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는 형식의 사랑이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현재의 상태고 어머니의 자식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복이고 평화이며 획득할 필요도 보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사랑의 무조건적 성질에도 역시 부정적 측면이 있다. 부정적 측면.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획득될 수도 만들어낼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기 없다면 마치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8살 반부터 10살 이전의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문제는 거의 예외 없이 사랑받는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연령까지의 아동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른다. 사랑받는 경우 기쁘고 즐겁게 반응할 뿐이다. 아동 발달의 이 단계에서 아동의 심상에는 새로운 요인, 곧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감정적 요인이 생긴다. 처음으로 어린이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주려는, 무엇이든 시나 그림 그 밖의 것을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이의 생활에서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은 사랑받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성숙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마침내 어린이는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자기 본의성, 곧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한다.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충족의 수단. 다른 사람들의 욕구도 자기 자신의 욕구만큼 중요해진다.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해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진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사랑함으로써 그는 자아도취와 자기 본의의 상태에 의해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이라는 깜빵에서 벗어난다. 사랑함으로써 자아도취와 자기 본의 상태. 부정적 증오, 수동적 상태에 넣어준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계에서 상태에 의해 이루어진 고독과 고립이라는 깜빵에서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 참여감, 일체감을 느낀다. 나아가 아이는 사랑스러운 상태 혹은 착한 아이가 됨으로써 부모에게 받아들여지고 의존적이 되는 것, 바로 이 때문에 아이는 작고 무력하며 병들게 됩니다. 의존적이 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을 느낀다. 스스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사랑을 받기만 하면 생산적 사랑으로 가지 못할 우려가 있는 거지.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린아이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이게 중요한 거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성숙한 사랑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두 개 차이가 크지. 스톡홀름 신드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스톡홀름 신드롬. 사랑의 능력의 발달과 사랑의 대상의 발달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몇 달 동안 또는 처음 몇 년 동안에 어린아이는 어머니에게 가장 밀접한 애착을 갖고 있다. 밀접한 애착. 어린아이. 이러한 애착은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둘이면서도 하나였던 출생 이전 시기부터 시작된 것이다. 출생은 어떤 점에서는 사태를 바꿔놓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로 심하진 않다. 출생. 어린아이는 이제 자궁 밖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독립의 정도가 높아진다. 아이는 걷는 것을 배우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세계를 탐험할 줄 알게 된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활과 관련되는 중요성을 차츰 잃게 되고 그 대신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중요성을 잃고 어머니와 이와 같이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갖는 성질상의 본질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고찰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애가 어떤 특수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거나 특별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이상형,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의미에서, 융이 말하는 의미에서 원형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다운 사람, 어머니다운 사람에게 나타나 있는 부성적 원칙과 모성적 원칙에 관해 말하고 있다. 부성적 원칙과 모성적 원칙. 무조건적 사랑은 어린 나이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절실한 갈망 가운데 하나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경우 언제나 의심이 남는다. 내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언제나 남아있다.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사랑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상대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쓰라린 감정을 쉽게 일으킨다. 보상으로 주어진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로서나 또 어른이 된 다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 대부분의 어린이는 행복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대부분의 어린이. 어느 정도인가는 뒤에서 말하겠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러한 갈망은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가장 만족스러운 발달 과정에서는 이러한 갈망이 정상적인 성애의 한 요소로 남아있다. 흔히 이러한 갈망은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며 그보다 자주 신경증적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갈망. 이러한 갈망.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 이건 충족되기가 어렵지. 일상생활에서 타자하고의 만남에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남아있으면 종교적 형태로 신경증적 형태로 표출이 되는 거죠. 억압돼 있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주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고향이고 어머니는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가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버지는 생후 몇 년 동안은 어린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연적 세계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인간 존재의 다른 극, 곧 사상, 인공적 사물, 법률, 질서, 훈련, 여행, 모험 등의 세계를 대표한다.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에게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지시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발달과 관련된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유재산이 성립되고 사유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줄 만한 아들을 원하기 시작했다. 재산과 관련해서. 아버지가 자신의 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아들, 자신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다. 조건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원칙은 너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내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조건부 사랑.
아버지의 조건부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마찬가지로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답을 바라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랑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아버지 사랑의 소극적 측면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복종은 주요한 덕이고 불복종은 중요한 죄라는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걸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게 된다. 적극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으려고 무슨 일인가를 알 수도 있고 노력할 수도 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지 않다. 이건 또 정점이네. 통제 안에 놓을 수가 있다. 어린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갓난아이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과 보호가 필요하다. 6살 이후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권위와 지도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별한 사회가 던져주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어머니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어머님은 삶에 대한 신념을 갖고 지나친 걱정을 해서는 안 되며 어머니의 걱정이 어린아이에게 전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생의 일부를 어린아이가 독립해서 마침내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소망에 바쳐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로 인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적이기보다는 참을성이 있고 관대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장하는 어린아이에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증대시켜야 하고 마침내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능력에 대한 확신.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권위를 갖고 아버지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용. 결국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그리고 아버지다운 양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악행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너의 삶과 행복에 대한 나의 소망을 빼앗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네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고 내 마음에 들고 싶다면 너는 너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외부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터 해방되어 내면의 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초자 개념과는 달라서 초자 개념과는 다른 거지. 이게 중요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편입시킴으로써 내면의 그들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 형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랑의 능력에 어머니다운 양심을 간직하고 그러니까 외적 충동이 내적 충동으로 전환되는 거지.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아버지다운 양심을 간직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나아가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이 서로 모순된 듯이 보이는데도 이러한 두 양심을 모두 가지고 사랑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 사랑, 조건부 사랑의 양심인가? 그가 오로지 아버지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오로지 어머니다운 양심만을 간직한다면 그는 판단력을 잃기 쉽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발달을 방해하기 쉽다.
정신적 건강과 성숙의 기반은 어머니 중심의 애착에서 아버지 중심의 애착으로 이와 같은 발달, 그리고 이러한 애착의 궁극적 종합에 있다. 이 사상을 충분히 정의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는 일이긴 하지만 간단히 몇 가지 점을 지적하면 앞에서 한 말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소년이 애정이 있으나 지나치게 방임하거나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어머니와 약하고 냉담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은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애정은 있으나 이 경우 그는 어릴 때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집착할 것이고 따라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수용적 인간,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보호받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인간의 특징인 갈망을 낳게 되고 따라서 아버지다운 성질, 훈련, 독립심, 스스로 삶을 익혀나가는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발달한다. 그는 누구에게서나 때로는 여자에게서 때로는 권위와 권력이 따르는 지위에 있는 남자에게서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다. 한편 어머니가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고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그는 어머니의 보호를 바라는 욕구를 아버지에게 결과적으로 부친상으로 전환하거나 이 경우 결과는 전자의 경우와 같다. 또는 일방적으로 부친 지향적인 인간으로 발달해서 법률, 질서, 권위의 원칙에 순종할 뿐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조건부 사랑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이러한 발달은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동시에 아들에게 강한 애착을 갖는 경우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모든 신경질적 발달의 특징은 한 원칙이 어머니다운 것이든 아버지다운 것이든 발달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것은 더욱 심각한 신경증적 발달에서 볼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 내면에서의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나 혼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검토해보면 강박신경증 등 신경증의 어떤 유형은 아버지에 대한 일방적인 애착을 토대로 해서 생기고 히스테리나 알코올 중독,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현실적으로 생활에 대처하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억압된 또 다른 신경증은 어머니 중심적인 태도에서 생기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확 와닿지가 않네.